그 목걸이. 그건 내가 잃어버린 딸에게만 준 건데,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지? 엄마가 죽기 전에 제 목에 걸어줬어요. 엄마 이름이 뭐였니? 정은주요, 정은주가 엄마 이름이에요. 정은주라고 했니? 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은주야, 내가 세상 떠나며 남긴 아이를 이제야 찾았구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고풍스러운 전통 시장 골목길입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면서 시장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사이로 80세의 정금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금자뷰티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금자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뒤로는 비서와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죠. 시장 상인들은 금자를 보자마자 불이 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오셨네요. 여기저기서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어머, 정말 정금자 회장님이시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더 멋지시네요. 회장님, 화장품 우리 딸도 쓰고 있어요. 반찬가게 사장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그런 인사들에 대해 간단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냉철하고 성공한 여장부로 알려져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단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걸어보겠습니다. 금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비서가 시계를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금자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금자에게는 이 시장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녀가 아직 가난한 행상을 하던 시절 딸 은주와 함께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손에 손을 잡고 이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꿈을 키워나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쯤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묻던 은주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성공해서 예쁜 옷도 많이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그때 금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주 때문에라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할게. 그때가 되면 은주한테 예쁜 목걸이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여줄게.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혼자서 걷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쓸쓸했습니다. 큰 집도 많은 재산도 명예도 모두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했던 딸은 곁에 없었으니까요.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는 분식집 앞을 지나가면서 금자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은주가 어렸을 때 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 말입니다. 엄마, 나 떡볶이 정말 좋아해. 우리가 부자 되면 매일 먹을 수 있을까? 그때 은주의 해맑은 웃음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떡볶이 가게를 통째로 사줄게. 금자가 농담조로 대답했을 때 은주가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분식집 사장이 금자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금자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따님이랑 자주 오셨었는데 따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분식집 사장의 순수한 질문에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금자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금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시장 한 구석, 상점들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몇 명의 노숙 소녀들이 신문지를 깔고 웅크려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1월의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는데도 아이들은 얇은 옷만 입고 있었죠. 더러워진 운동화에 해진 청바지, 얼굴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작아 보이는 소녀 하나가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3살 정도로 보였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금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금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묘한 씁쓸함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들 부모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내 딸조차 지키지 못했는데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5살이던 딸 은주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엄마 다녀올게요. 오늘은 늦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라고 인사하며 집을 나선 은주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구 집에서 공부하느라 늦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 9시, 10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평소 약속을 잘 지키던 은주였기에 금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곧 들어올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기다렸지만 밤이 깊어가도록 은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금자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고 동네 구석구석을 뒤지며 수소문을 해봤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친구들을 모두 찾아가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은주와 함께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그날 학교에 왔다가 혼자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친구들의 증언은 모두 같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내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곳곳에 붙이고 방송국에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후로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고 금자뷰티라는 대기업을 일궜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자는 차가운 사업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고 언제나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잃어버린 딸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죠.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금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건가요? 과일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시간 되면요. 금자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엄마 하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들일 텐데. 금자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걸까? 부모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늦었으니 이제 돌아가시죠. 저녁 약속도 있으시고 내일 아침 일정도 빡빡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무언가가 걸렸거든요. 저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온 그녀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결국 등을 돌려 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경호원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세요. 차 안에서 금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리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은주를 찾기 위해 수많은 탐정을 고용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해외까지 수소문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딸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회장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에 금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웅장한 저택 앞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집이라도 혼자 사는 집은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아들 태수와 며느리 미라가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금자는 거실벽에 걸린 은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금자가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엄마가 이렇게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날 밤 금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시장에서 본 노숙 소녀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가장 작았던 그 소녀의 떨리는 어깨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딸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금자는 다시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노숙 소녀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오늘은 비서나 경호원 없이 혼자 나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죠. 정말 이상해. 왜 자꾸 저 아이들이 신경 쓰이는 걸까? 금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장은 어제와 다름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장을 보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김치 냄새, 생선 비린내,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인 시장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금자는 어제 노숙 소녀들을 봤던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문지 조각들만 바람에 날리고 있을 뿐이었죠. 어디 갔을까? 금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기 애가 쓰러졌네. 누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거겠지. 요즘 저런 애들 많아. 금자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보니 어제 봤던 그 작은 소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3세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죠.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혜린아, 혜린아. 옆에 있던 조금 더 큰 소녀가 쓰러진 아이를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언니. 배고파. 혜린이라 불린 소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귀찮다는 듯 피해가기 바빴습니다. 저런 애들 때문에 장사가 안 돼. 경찰 불러서 치워버려야 해.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금자는 그 광경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오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의 나이가 자신의 딸 은주가 실종되었을 때와 비슷해 보였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야? 한 아주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보기 흉해 죽겠어. 다른 상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비켜주세요. 금자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금자는 무릎을 꿇고 쓰러진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괜찮니? 금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리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금자를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금자가 혜린을 부축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가 코트 밖으로 삐져나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금자는 그 목걸이를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이, 제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은목걸이. 분명히 40년 전 자신이 딸 은주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은주의 영어 이름이 이유엔주였고 그 이니셜을 따서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금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왜 저래? 목걸이가 뭐 어떻다는 거야? 혹시 귀한 거야?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혜린의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뒷면에 새겨진 작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나는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1983년 5월 15일 사랑하는 은주에게 라고 새겨진 글씨도 그대로였고요.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금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혜리는 여전히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니? 엄마가 어떻게 됐니? 금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혜린이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몸이 축 늘어지면서 금자의 품에 쓰러진 거예요. 애가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금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의 흔적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병원으로 가야겠어.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금자는 혜린을 안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금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멈춰 섰어요.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금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제 손녀예요. 빨리 가주세요. 금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금자는 혜린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코와 입 모양이 어린 시절 은주와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금자는 상상도 하기 싫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린의 옆에 있던 다른 소녀도 택시에 함께 탔습니다. 언니, 혜린이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거야. 금자가 다독였습니다. 혜린이가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소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굶주리며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혜린을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세요.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린이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금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저 아이와 자신의 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알아내야 했어요. 몇 시간 후 혜린이 깨어났습니다. 훨씬 안색이 좋아져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혜린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데려온 거야. 금자가 설명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혜린의 눈에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걸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차고 있는 그 목걸이 말인데 어디서 난 거니? 혜린은 자신의 목을 만져봤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목에 걸어주셨어요. 엄마가? 금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가 이건 할머니한테서 받은 거라고 나중에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이걸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혜린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라니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의 손녀란 말인가요? 금자는 혜린의 대답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라니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혜린아, 엄마 이름이 뭐였니?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주가 엄마 이름이에요. 혜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자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주, 바로 40년 전 실종된 자신의 딸 이름이었거든요. 혈관을 타고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을 돌았고 눈앞이 어찌래졌습니다. 정은주라고 했니? 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왜요? 혹시 엄마를 아세요? 혜린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금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내 엄마는 내 딸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혜린아,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금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병원비도 없었고.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할머니를 찾아가라고, 이 목걸이를 보여드리면 알아보실 거라고.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과 그 딸이 남긴 손녀를 이제야 만났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니? 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오랫동안 찾고 계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저를 꼭 사랑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혜린이 순수한 눈으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딸을 엄마에게 부탁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 가슴을 저몄거든요. 혜린아, 너는 어디서 살고 있니? 금자가 마음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그냥 길에서요. 엄마 돌아가신 후에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전세금도 다 병원비로 쓰고. 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혼자 살았단 말이니? 금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들이랑 같이 있어요. 다들 저처럼 갈 곳 없는 애들이에요.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혜린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굶주리며 살고 있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혜린아, 할머니랑 같이 살자. 금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혜린이 놀란 눈으로 금자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집으로 데려가서 잘 돌봐줄게. 이제 굶을 일도 없고 추울 일도 없을 거야. 금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누구신지도 몰라요. 엄마가 할머니 이름은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정금자야. 너희 엄마, 은주의 엄마란다. 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 할머니세요? 그래, 정말이야.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40년 동안 찾아다녔단다. 이제야 너를 만났구나. 금자가 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엄마가 말씀하신 그 할머니? 혜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혜린이. 할머니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금자도 눈물을 흘리며 혜린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혜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40년 만에 가족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태수와 며느리 미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혜린의 손을 잡고 들어오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태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 손녀야. 금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미라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손녀가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은주의 딸이야. 내 친손녀지. 금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설마 길에서 주워온 거지 아이를 우리 집 손녀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미라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말을 함부로 하지 마. 금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수가 이성적으로 말했습니다. 금자는 혜린의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봐. 내가 은주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야. 이 아이가 차고 있었어. 태수가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목걸이는 어디서든 살 수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이 아이가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미라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은 무서워서 금자 뒤로 숨었습니다. 이런 큰 집,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해. 금자가 화를 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우리 가족이야. 내가 확신한다고. 어머니가 확신하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태수가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해보자.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야. 태수와 미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상황이 달갑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손녀 때문에 상속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었거든요. DNA 검사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미라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왜? 뭐가 걱정되는 거야? 금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태수가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혜리는 은주의 옛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4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방이었어요. 금자는 혜린이 잠든 후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내 딸을 이제야 데려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금자가 문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혜린과 함께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몰래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친손녀라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텐데 그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DNA 검사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혜리는 금자의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40년 동안 비어있던 은주의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 방 주인은 누구였어요? 혜린이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방이었단다. 은주가 사용하던 방이야. 금자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구나. 혜린이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그리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혜린이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거든요. 어머니, 아직 DNA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저 아이를 가족 취급하시는 건 좀 성급한 것 같은데요. 태수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이 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금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라가 입을 열려다가 금자의 눈빛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혜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치를 봤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혜린아, 맛있게 먹어라. 너무 빨리 먹지 말고. 금자가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할머니. 혜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아이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금자가 회사에 간 사이 태수는 미라와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어머니가 완전히 저 아이 편이 되어버렸잖아요. 미라가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 성격 알잖아. 한번 마음먹으면 꺾을 수 없어.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DNA 검사 결과가 진짜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미라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분명히 사기꾼일 거야. 태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미라가 계속 걱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태수의 눈에 어두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때 혜린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대화를 중단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혜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안녕. 태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혜린은 그런 반응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금자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혜린이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혜린아, 심심하지 않았니? 금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텔레비전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전에는 이런 큰 텔레비전 못 봤거든요. 혜린이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금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도 처음 경험하는 아이를 보니까 더욱 안쓰러웠거든요. 혜린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줄까? 금자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학교 다닐 수 있어요? 혜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혜린이가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지. 금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아이의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데 학교 문제까지 거론하시는 건 좀. 태수야, 신분이 뭐가 중요해? 이 아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호적도 없는 아이를. 태수가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하면 돼. 우선은 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먼저야. 금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성급하세요. 만약에 이 아이가 가짜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짜라니. 이 아이가 어떻게 가짜야? 금자도 화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동안 혜리는 무서워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머니, 저는 단지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태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기꾼이라니. 이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 눈빛부터 다르다고. 금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몰래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혜린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뭐든지 알아낼 수 있는 걸 다 알아봐 주세요. 특히 어머니가 누구인지, 정말 정은주라는 사람의 딸인지 확인해 주세요. 태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혜린을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만약에 DNA 검사 결과가 정말로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라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잖아. 태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상속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저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봤잖아요. 미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를 없애버려야 해요.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요. 미라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위험한 일을. 태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고아원이든 어디든 말이에요. 미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혜린을 없애버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혜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다툼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정말 할머니의 손녀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할머니 집에 와도 되는 건가요? 혜린이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혜린은 담요를 머리까지 덮고 웅크렸습니다. 따뜻한 침대와 맛있는 음식이 있는 이곳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곳이기도 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방 앞에서 멈춰 서는 것 같았어요. 혜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곧 발소리는 멀어져 갔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린은 엄마가 그리워졌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텐데 지금은 어린 자신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만약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모든 게 끝장날 테니까요. 그녀는 몰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미라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태수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는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라서 빼먹을 수가 없어요. 미라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미라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혜린을 멀리 떨어진 고아원으로 보내버릴 계획이었어요. 돈으로 고아원 원장을 매수해서 혜린의 신분을 조작하고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금자는 회사 중요한 회의 때문에 서둘러 나갔습니다. 태수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집에는 혜린과 미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혜린아, 이리 와봐. 미라가 달콤한 목소리로 혜린을 불렀습니다. 혜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차갑게 대하던 미라가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게 이상했거든요. 뭐 하고 있었니? 미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책 읽고 있었어요. 혜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아주머니랑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가지 않을래? 미라가 제안했습니다. 어디요? 혜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곳이야. 너랑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그곳에서 놀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돼. 미라가 설명했습니다. 혜린은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아세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혜린이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하셨어. 미라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요? 혜린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이야. 빨리 준비하자. 늦으면 안 돼. 미라가 재촉했습니다. 혜린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 안에서 미라는 계속 혜린을 달랬습니다. 혜린아, 그곳에 가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갈수록 길이 이상해졌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점점 멀어져서 외곽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혜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곧 도착할 거야.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차가 한 고아원 앞에 멈췄습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혜린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살아야 해요.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할머니 따위는 없어. 너는 그냥 길에서 주워온 아이일 뿐이야. 미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혜린은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할머니한테 돌아갈래요. 그때 고아원에서 원장과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미라가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이가 새로 오는 아이예요.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아이라서 맡기러 왔어요. 미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갈 곳이 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혜린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혜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져서 고아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예요.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미라가 원장에게 귀띔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혜린을 버리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이제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었어요.
혜린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요. 고아원에서 혜린은 계속 울면서 항의했습니다. 저는 정금자 할머니의 손녀예요. 제발 할머니께 연락해 주세요. 하지만 직원들은 혜린의 말을 정신적인 문제로 여겼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 참. 정신이 많이 힘든가 보네. 할머니, 할머니. 혜린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금자는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혜린아, 할머니 왔다. 금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혜린아? 금자가 혜린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혜린의 옷가지들도 그대로 있었는데 정작 혜린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어디 갔을까?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라가 돌아왔습니다. 태연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미라야, 혜린이 어디 갔는지 아니? 금자가 물었습니다. 혜린이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종일 나갔다 왔거든요. 미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혜린이 혼자 어디 간 건가? 금자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혜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저녁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혜린이가 사라졌어. 아침부터 집에 없었다고 해. 금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미라가 뭔가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그 아이가 자기 의지로 떠난 건 아닐까요? 어제도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텐데.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혜린이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 금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DNA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전화가 왔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정금자입니다. 네, 정말요? 금자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혜린이와 저는 99.9% 확률로 친할머니와 손녀 관계가 맞다고 나왔어요. 금자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태수와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친손녀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로요? 태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래, 혜린이는 정말 우리 가족이었어. 은주의 딸이 맞았다고. 금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혜린이 사라진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혜린이를 더 빨리 찾아야 해. 내 손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금자가 절규했습니다. 미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진짜 상속자를 내쫓아버린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요. 미라가 태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금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제 손녀가 실종됐어요. 꼭 찾아주세요. 하지만 혜린이 있는 고아원은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신분까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손녀를 또다시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혜린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경찰과 함께 온 서울을 뒤지며 혜린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DNA 검사로 혜린이 진짜 손녀라는 걸 확인한 후로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정말 미치겠어. 겨우 찾은 손녀를 또 잃어버리다니. 금자가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밤 금자는 은주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또 실패했구나. 한편 미라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혜린을 고아원에 보낸 일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거든요. 태수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혜린이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요. 미라가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미라는 혜린을 보낸 고아원에 계속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혹시 혜린이 도망치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지 걱정됐거든요. 원장님, 그 아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미라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울면서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와서 물어봐도 그런 아이는 없다고 하세요. 미라가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이 확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가 의뢰했던 사설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린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였어요. 정태수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탐정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놓았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정말로 정은주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병원 기록과 주변 증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은주라는 여성이 작년에 폐암으로 사망했고 혜린이라는 딸을 남겼어요. 탐정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누나의 딸이라는 말인가요? 태수가 믿기 어렵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은주 씨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어요. 탐정은 낡은 편지 한 통을 태수에게 건네줬습니다. 정은주가 직접 쓴 편지였어요. 이 편지는 정은주 씨가 병원에서 간병인에게 맡긴 건데 간병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 조사에서 발견된 겁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저는 정은주입니다. 40년 전 집을 나간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무작정 집을 나갔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 후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혜린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이제 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딸 혜린이를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혜린이에게는 엄마가 준 목걸이를 물려줬어요. 그 목걸이를 보시면 엄마가 알아보실 거예요. 부디 혜린이를 사랑해주세요. 효도 못한 딸 은주 올림. 태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혜린은 정말로 자신의 조카였고 어머니의 친손녀였습니다. 이 편지는 정말 진짜인가요? 태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필적 감정도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정은주 씨가 쓴 게 맞아요. 탐정이 확답했습니다. 태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의심했던 아이가 정말로 가족이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둘지 고민됐어요. 집에 도착하자 금자가 거실에서 경찰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제발. 금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혜린이 소식이 없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응,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단서도 없어. 내가 미칠 것 같다. 금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게 뭐니? 금자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주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자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읽어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주야, 우리 은주가. 금자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혜린이는 정말로 우리 가족이 맞아요. 은주 누나의 딸이 확실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혜린이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은주가 마지막 부탁으로 맡긴 아이를 내가 또 잃어버렸단 말이야? 금자가 절규했습니다. 그때 미라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편지 내용을 듣고 있던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무슨 편지예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 누나가 죽기 전에 쓴 편지야. 혜린이를 어머니에게 부탁한다는 내용이야.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상속자를 내쫓아버린 거였어요. 게다가 그 아이는 정말로 금자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고요. 어머니, 저는 미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라야, 너도 이제 혜린이가 진짜 우리 가족인 걸 알겠지? 어서 함께 찾아야 해. 금자가 미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그날 밤 금자는 은주의 편지를 계속 읽으며 울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런데 내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이제라도 혜린이를 잘 돌봐줄게. 꼭 찾아서 말이야. 한편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사실을 고백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여보, 잠 안 와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응. 혜린이 생각 때문에. 미라가 얼버무렸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인 걸 알고 나니까 더 안타까워.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남편마저 혜린이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금자는 더 적극적으로 혜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들을 더 고용하고 방송국에도 수소문을 의뢰했어요. 혜린아, 할머니가 꼭 찾을게. 은주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너를 할머니가 지켜줄게. 금자가 은주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미라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찾으면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혜린이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금자는 매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손녀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자뷰티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를 열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이런 상황에서 파티를 열어도 괜찮을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예정대로 진행해. 혹시 혜린이가 뉴스를 보고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금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금자는 파티에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지만 회사 임직원들과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파티 당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하지만 금자는 내내 힘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만은 좀 기운을 내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금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파티 내내 불안해했습니다. 언제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특히 금자가 계속 혜린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호텔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금자 회장님, 정금자 회장님이 어디 계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섰어요. 저는 사랑의 집 고아원에서 온 박 원장입니다. 정금자 회장님과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원장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금자는 그 소리를 듣고 파티장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이라는 말에 무언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정금자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금자가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혜린이라는 아이를 찾고 계시나요? 원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린이를 아세요? 우리 혜린이가 어디 있어요? 저희 고아원에 있어요. 2주 전에 어떤 여자분이 데려다 주셨는데 계속 할머니를 찾는다고 울고 있어서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혜린이를 고아원에? 금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아이의 신분을 조작해달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받았는데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원장이 고백했습니다. 금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혜린이를 없애려고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금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원장은 미라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키와 체형, 그리고 목소리까지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금자는 그 설명을 들으며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미라였어요. 분명히 미라가 혜린이를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혜린이를 데리러 가겠어요.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태수와 미라가 로비로 나왔습니다. 파티장이 소란스러워져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미라는 원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매수했던 바로 그 원장이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태수가 금자에게 물었습니다. 태수야, 혜린이를 찾았어. 누군가 고의로 고아원에 버렸다고 해. 금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분이 바로 저기 계시네요. 원장이 미라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하객들까지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나와 있었어요. 미라야. 금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혜린이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거야?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을. 미라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원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돈을 줄 때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요. 윤미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야,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어? 미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손녀를 없애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금자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금자 회장 가족의 추문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상속 때문에 불안했어요. 갑자기 손녀가 나타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라가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상속? 상속이 그렇게 중요해서 어린아이를 버렸단 말이야? 금자가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만 보시니까
저희는 안중에도 없으시잖아요. 미라가 자포자기하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태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라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3살짜리 아이를. 태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혜린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미라가 반박했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혜린이가 있는 곳으로 가자. 지금 즉시. 네, 회장님. 제가 안내해 드리겠어요.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호텔에 있던 기자들이 이 상황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금자 회장 가족의 스캔들이 뉴스가 될 게 뻔했어요. 회장님, 이 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아이를 데려온 후에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자는 태수와 함께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라도 따라오려 했지만 금자가 막았어요. 너는 따라오지 마. 혜린이가 너를 보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 금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 도착한 금자는 혜린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혜린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린아. 금자가 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혜린이는 금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예요? 그래, 우리 혜린이.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금자가 혜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꼭 찾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혜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금자는 혜린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절대로 혜린이를 혼자 두지 않을게. 태수도 옆에서 지켜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혜린이를 의심했었고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걸 막지 못했거든요. 혜린아, 삼촌이 미안해.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태수가 사과했습니다. 혜린이는 태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정금자 회장 가족의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손녀와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모두 공개된 거였어요. 혜린이를 다시 찾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미라는 아동유기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고 태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금자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혜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친절했어요. 혜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혜린이가 워낙 착하니까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겠지. 금자가 혜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의 관심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혜린이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어요. 금자가 정성껏 돌봐주고 사랑을 쏟아준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혜린이가 순수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은주가 분명히 기뻐할 거야. 우리 혜린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주니까 말이야. 금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태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과 혜린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매일 괴로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태수가 금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야,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중요한 건 앞으로야. 금자가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혜린이를 볼 면목이 있겠어요? 처음에 그 아이를 의심했던 것도 저인데. 태수가 자책했습니다. 삼촌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조심스러웠던 거잖아요. 혜린이가 태수를 위로했습니다. 혜린이의 순수한 마음에 태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조카가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금자는 혜린이와 함께 오랜만에 그 종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혜린이가 처음 쓰러졌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처음 만난 곳이죠? 혜린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야. 그때 혜린이가 배고파서 쓰러져 있던 곳이지. 금자가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금자와 혜린이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 회장님, 혜린이도 왔네. 분식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린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혜린이 정말 많이 예뻐졌네. 이제 걱정 없겠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자는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었어요. 혜린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 너희 엄마랑 자주 왔던 분식집이야. 들어가서 떡볶이 먹을까? 금자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엄마도 여기서 떡볶이 드셨어요? 혜린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너희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었어. 금자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분식집에 들어가서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혜린이는 처음 먹어보는 맛에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혜린이가 즐겁게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은주도 너처럼 맛있게 먹었어. 그때는 돈이 없어서 가끔밖에 못 사줬는데. 금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는 할머니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예요. 혜린이가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자는 혜린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은주가 남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예전에 혜린이와 함께 지냈던 거리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혜린아, 한 소녀가 달려와서 혜린이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혜린이가 기뻐했습니다. 너 정말 잘 됐구나. 텔레비전에서 봤어. 소녀가 혜린이를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금자는 그 소녀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혜린이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거든요. 혜린아, 할머니가 이 언니들을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볼게. 금자가 혜린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혜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노숙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혜린이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금자가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사들은 놀라워했지만 금자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곳을 만드실 거예요? 혜린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혜린이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 우리가 행복한 만큼 다른 아이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금자가 설명했습니다. 몇 달 후 은주의 집이라는 이름의 아동보호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혜린이의 엄마 이름을 딴 거였어요.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혜린이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손녀 혜린이 덕분입니다. 금자가 개원사에서 말했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그 딸이 남긴 손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혜린이는 할머니 옆에서 박수를 치며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혜린이가 다짐했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참 착하구나. 분명히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금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금자와 혜린이는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를 만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아이가 된 것 같아요. 혜린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혜린이. 할머니가 더 운이 좋아.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을 다시 만났으니까. 금자가 혜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 생겼고 할머니도 외롭지 않으시죠? 혜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와 혜린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은주까지 모두 함께야. 금자가 은주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도 이제는 진심으로 혜린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혜린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혜린아, 삼촌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태수가 혜린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삼촌. 저희는 이미 가족이에요. 혜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금자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혜린이로 인해 채워진 거였어요. 세대를 뛰어넘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은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